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군부 실세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라즈돌라야 강 근처.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 태양호가 선로를 달립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한 태양호는 푸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바롭스크나 제3의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이 나왔고 푸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 방문을 예고하면서 북러 회담 장소로 우주기지가 유력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우주기지가 북러 정상회담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대대적인 환송식과 함께 수행단의 얼굴들도 공개됐는데 군부의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단 군정지도부장이 함께했고 정찰위성 기술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군수물자, 무기협상 같은 군사 분야가 최우선 의제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는 한러 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한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도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위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분야도 다뤄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뭘지도 주목됩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오늘 북러 정상회담이 수일 내로 열릴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대북 제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북한과 유엔 대북 제재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서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북한과 공조하겠다는 것은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만큼 러시아가 반대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까지는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제재를 찬성하기도 했던 러시아는 이후 중국과 함께 2021년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태도를 바꾼 바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다면 그 자체가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어서 미리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무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아니라 북한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감한 분야도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 구입이나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도 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On the Russian side, there's a real sense of urgency, and Russia is seeking to import from North Korea artillery shells. 러시아는 또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도 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탄약을 구걸하러 국제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자를 만나러 간다고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가 될 거라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주저없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 대변인이 사용한 단어는 강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왕따를 자처한 푸틴 대통령이 또 다른 왕따에게 지원을 구걸하러 영토를 가로질러 간다며 구걸, 왕따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했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Look,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ussia and the DPRK to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압박했지만 무기 거래를 막을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효과가 없고 개별 제재는 가능하지만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like legitimate. If North Korea is going to supply Russia,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help Ukraine. 미국은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무슨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만 더 단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 엄지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유주기지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가 정상회담 장소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정상회담 장소라고 아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일정,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우주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정찰위성에 주력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내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나로호도 러시아 로켓을 썼었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김일성의 유적이 있는 하바롭스크를 들러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외신들은 일단 정상회담이 내일 오후쯤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갔지 않습니까? 그때와는 지금 이동 경로나 수행 인력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이 무기 거래가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9년의 북한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양쪽 모두 그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먼저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회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상황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가 거기에 맞춰주는 이제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북러의 어떤 밀착을 보여줘야 되고 군사적인 측면에 있다라는 것을 네. 쉽게 얘기하면 2019년의 북러 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열렸는데 네. 당시 북한은 체제 보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네. 반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 또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모두 군사적인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가 오늘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미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지금 기댈 곳이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대북 제재인데 그렇죠. 이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핵심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막은 거니까 네.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무기를 받는 대가로 러시아가 밀가루나 식량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제재 대상도 아니고 북한이 그 이상을 원한다면 결국 위성, 잠수함, 핵, 미사일 이런 핵심 기술이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또 바로 무기 거래 들어가면 바로 추가 제재 돌입하겠다 이런 경고도 오늘 날렸는데 결국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한미일에 대응하는 군사 연대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중국도 곧 가세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추가 제재는 어차피 러시아가 반대하면 어려운 것이고요. 러시아가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서 연합 훈련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4년 만에 외국 방문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도 결국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에서 다소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연합훈련 전선을 꾸리고
중국을 합류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믿고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로서는 신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위기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도 더 잦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식 사표를 제출할 것 같은데요.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핵까지 가면 올스톱이니까 이 장관은 안보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새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어 수개월간 국방부 수장 자리가 공백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방부를 포함한 개각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계획에 보조를 맞추면서 야당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그 사실은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해임이 아닌 사의는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입니다. 외압과 은폐라는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윤석열 정부의 악명을 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보신 대로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논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 장관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미국통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종섭 장관. 이 장관의 책임론은 지난해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이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군 당국과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처럼 보였지만 이종섭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결재까지 하고도 돌연 그 다음 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석연치 않은 결정에 여러 의혹이 쏟아졌고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외압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특히 그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는 거세졌고 결국 1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도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장관 교체 시도는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번에는 강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모로코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난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토 벽돌로 만든 건물의 특성상 잔해 아래에 공기층이 적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모로코 정부가 국제사회 원조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싸늘한 형의 죽음 앞에서 애써 슬픔을 억누르던 동생은 목을 놓아 오열합니다. 구조를 위한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난 지진 현장에선 더 이상의 생還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종자들의 생존 확률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الوالده غبرات وبنتي حتى هي مشاو ماتوا لي مات الوالده وبنتي وبنت اختي.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던 생존자들이 속속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어느덧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점토 벽돌집이 많은 산간 지역의 피해가 더 컸는데 흙더미 자내는 콘크리트에 비해 피신 공간도 숨쉴 공기층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과 카타르,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4개 국가의 원조만 받아들이는 모로코 정부의 정책도 이재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프랑스 등은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모로코 정부의 원조 요청이 없어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독일 기술구호팀 50여 명은 모로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모였지만 입국 허가가 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هذا من بعد ديك الساعات تكون شي مساعده اللي هي ماديه للناس باش يرجعوا يبنوا السكن ديالهم لان الناس مضرين بزاف. 더구나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이 강진 발생 당일 프랑스 파리에 호화 저택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지진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구호 물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앙지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의 생존자들을 손영 특파원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앙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모로코 아메지미지. 공사 철거 현장처럼 보이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두 집이었습니다. 문과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었음을 겨우 짐작해야 합니다. 11명 대가족이 잠을 자던 그날 밤, 알레멘자 씨는 땅이 흔들리고 천장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가족들을 업고 나오던 게 생생합니다. 장애인인 아내도 겨우 탈출시켜 살려냈고 지금은 마라케시 병원에 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취재진에게 달려온 여동생은 끝내 말을 이어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살아남은 10명은 공터 천막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좁아 남자들은 밖에서 잡니다. 화덕과 모닥불을 이용해 알레멘자 씨가 직접 가족들의 끼니도 책임집니다. 블레이 이브라임의 모하메드 씨 집도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الباكتاج ديال الدار الاولاني ديال الدار بيت الصابون وداك الشيء كلشي راب والباب ما كاينش منين ندخلوا ولا منين نخرجوا. 가족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 없어 매번 구호품을 대신 챙겨다 줍니다. 가족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친지나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혼자 마을에 남았는데 정작 자신은 천막이 부족해 그냥 맨 땅에서 지냅니다. 이마저도 그야말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들도 이렇게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 뒤쪽에는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잔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마을 병원도 늘 전쟁터입니다. 취재 도중 들어온 응급 환자. 깊숙한 산간 마을이라 의료 여건이 안 돼 대부분 마라케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며 살아냅니다. 텐트 지원이 부족해 직접 천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지 닷새째. 이어지는 무더위에 며칠 뒤엔 비까지 예보돼 있지만 무엇이 닿을진 알 수 없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못하지만 그저 생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모로코 강진 현장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직접 다녀온 손영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자, 앞서 현장 화면을 보니까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진앙지 인근 산악마을 취재를 마치고 지금은 통신이 원활한 마라케시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곳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도 여진 때문에 불과 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우 더워서 생존자들이 천막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당연히 생존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먹을 것과 물, 텐트라고 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돌아다니는 동안 텐트가 지원되는 현장은 거의 보지 못했고 대부분 직접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예보돼 있어서 더위와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네, 당장 마실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데 구조나 복구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앙지 마을을 돌아다니는 동안 구조나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데 소극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진앙지 10여 킬로미터 지역에서 스페인과 영국, 튀르키예 등으로 이뤄진 다국적 지원대를 만났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컸고요. 각종 장비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대 역시 상황이 열악해서 아주 조그마한 1인용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하지 못하는 산악지대에 헬기가 오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로코 강진 현장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해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KBS 사장이 해임이 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악의 다툼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은 임시이사회가 시작된 지 2시간 반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사 11명 가운데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이사까지 모두 6명이 찬성했고 야권 이사 5명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구도가 역전된 지난 8월부터 김 사장의 해임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사회에 제기된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는 모두 6가지.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 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입니다. 야권 이사들은 해임 제청 사유가 4개에서 10개로 또 6개로 들쭉날쭉 뒤바뀐 데다 해임 사유 또한 합리적 근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입니다. 특히 김 사장이 소명서를 낸 뒤에 다시 제청안이 변경된 만큼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해임안을 의결한 건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철 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사장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해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정권 교체 뒤 KBS 사장이 해임된 건 이명박 문재인 정권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번 해임과 관련해 KBS에서 벌어진 또 한 번의 비극이라며 공영방송 악의 다툼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늘 조사는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이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북한에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부패 기업가를 통해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5차례 검찰 출석 모두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이번 조사는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2시간 만에 신문을 마쳤고 이 대표는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열람을 중단했던 1차 진술조서는 검찰이 진술 취지를 왜곡해 작성했다며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민 것처럼 1차 진술이 왜곡돼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항의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 간부를 정식으로 처벌해달라고 구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조사를 마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지 못해 불발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다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3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사흘 만에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면서 민주당에선 검찰의 사법 만행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두고는 한 목소리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선 당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친이재명계 의원 10여 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길에 함께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증거 없는 조작 수사 중단하라.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습니다. 단식 13일째인 이재명 대표를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검찰을 향해 유례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악랄한 정치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딴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당장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현안이 됐습니다.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지금은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개별 의원들의 계산은 좀 더 복잡합니다. 민주당 분열 공작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가지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신 게 최상 아니냐.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은 이 대표의 극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호소하려는 일부의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진 당내 계파 간 수싸움과 신경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백지신탁 제도인데요. 최근 가족의 주식을 못 팔겠다고 소송까지 낸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법원이 공직자에겐 사적 이해보다 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식을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해 자신과 가족이 20억 원어치 주식을 가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모두 팔라고 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의 바이오 업체 주식 8억 원어치는 못 팔겠다고 버텼습니다. 아내가 바이오 업계에서 일하며 얻은 것으로 자기 직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집사람의 어깨 활동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9달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인이 주식을 가진 회사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해 충돌을 피해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00% 1심 판단이라도 존중할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고도 주식을 못 팔겠다고 버틴 사람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이오 주식을 못 팔겠다 버티다 8개월여 만에 팔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서희건설 일가인 배우자의 주식을 팔라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지난달 소송을 냈습니다. 유 사무총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직자 개인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재산권 침해나 위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혁신처는 백지신탁 제도가 인재 발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제도를 고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주차 시비였는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달아난 이 30대 남성 가해자를 붙잡아 검사해봤더니 3종류의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의 노상 주차장.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이곳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를 막았다는 차량의 주인을 불러내 난동을 부린 겁니다. 되게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나가보니까 반팔 입고 반바지 입은 문신하신 분께서 통화로 이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약간 차 빼 약간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커지는가 싶더니 30대 남성은 갑자기 웃옷을 걷어올렸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허리춤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차 열쇠를 가지러 건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뒤따라가며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나면서도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차로 10분 거리에서 약 3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인근의 한 번화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던 남성이 길 위에 쓰러지다 일어서기를 반복한다고 한 시민이 신고한 겁니다. 이미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넘어지고 다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서 여기 화분을 깨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남성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체포 당시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위협 당시부터 남성이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 시점과 장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김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랐던 흉기 난동 사건들. 대부분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고위험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의 이른바 응급입원 조치도 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을 경우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구해 병원에 잠시 입원시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녁 8시, 경기 광주시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별다른 치료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전담하는 경기남부경찰청 합동현장 지원팀. 저희가 병원 섭외가 돼서 지금. 지원팀은 경찰관 3명에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낮에는 각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조치하지만 밤에는 이렇게 4인 1조가 대기하다 출동하는 건데요. 자타 위험성이 다 있는 경우라서 지금 응급입원도 긴급하도 칼을 들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라서. 저항하는 입원 대상자를 안정시키며 겨우 구급차에 태웁니다. 병원에 도착해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돌발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입원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옵니다. 오는 길에 또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단둘이 살던 손자와 자살하겠다는 신고였습니다. 여자분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이 있나 해서요. 지금 병상이 없습니다. 병원 3곳을 수소문한 끝에 1시간 거리의 병상 하나를 겨우 확보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입원실 확보가 힘들다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지원팀이 환자를 보낼 수 있는 병원은 4곳, 공공병상 18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김포에서 신고가 된 대상자분이셨는데 병상이 없어서 저희가 찾고 내려서 공주까지 가서.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응급입원 조치는 30%나 급증했습니다. 이번 요청 건수가 최근 들어 또 많이 증가를 하니까 그에 비하면 또 다시 병상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저희 총 13건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건밖에 입원을 못 시켰거든요. 병상. 경찰관들과 협업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구인난마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응급입원 뒤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지만 주로 밤에 일하는 노동 강도까지 더해져 오겠다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적습니다. 쏟아지는 강력범죄 예방책들. 하지만 현장의 열악한 사정과 엇박자리 내면 무용지물이겠죠. 바로 간다 김현지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이 작년에 부산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건을 보고 여성을 기절시키는 범행 수법은 모방하되 CCTV에 찍히는 건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전엔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고 범행을 다짐하는 듯한 글귀를 적기도 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항소심 재판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 남성의 DNA까지 추가로 검출되면서 성범죄를 시도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2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해범 최윤종이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성범죄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켜 CCTV가 없는 곳에서 성범죄를 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여러 달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범행 넉 달 전 인터넷을 통해 철제 너클을 샀고 여러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경사가 가파라 범행을 숨기기 좋은 등산로를 찾아냈고 범행 직전 6일 동안 2차례 현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최윤종은 휴대전화로 최근 살인사건 기사들을 찾아보고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마치 범행을 다짐한 듯한 글도 적었습니다. 결국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성적 욕구 해소가 범행 동기였지만 성범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직업이 없던 최윤종은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말곤 사회생활이 없던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복무 기록과 심리평가를 확인한 검찰은 최윤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윤종은 성폭행 의도는 인정하지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한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숨진 교사가 민원과 관련해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에 서희초 교사의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지난 2019년 12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일단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다고 되게 좀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거.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사 사망 닷새가 지났지만 교사의 요구가 묵살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학교 관계자는 교사로부터 병가 신청이 안 되면 교권보호위원회라도 열어달라는 요청이 11월 말에 있었지만 병가가 허가돼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학교로부터 서희초 교사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공개한 당시 회의 녹취에 따르면 당시 교장은 교사들의 서희초 교사 49제 집회 참석을 위한 재량 휴업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징계를 언급했습니다. 선생님, 징계는요, 공문 한 장이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공문 한 장에 이 사람들은 주의 또는 경고, 하면 공문 한 장에 이름 쭉 써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교장은 교사들이 줄곧 반대해왔던 교장이 직접 수업을 참관하는 동료 장학을 집회 다음 날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직접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교장의 이례적인 수업 참관에 교사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교사도 실망감을 크게 드러냈다는 증언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9월 5일날 우리 오자마자 동료 장학을 한다. 이거 보복 아니냐. 취재진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확인이 어렵다거나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이뤄지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메모가 가득하고 주변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숨진 교사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가게입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는 가맹점 본사로 항의가 이어지면서 계약이 해지돼 철거 중입니다. 유리창에는 항의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고 가게 앞은 깨진 달걀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0대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수년째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틀 뒤 SNS에는 학부모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보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숨진 교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이딴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에 개인정보는 금방 인터넷으로 퍼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해명글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는 되게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어찌 보면 법의 심판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법을 개변해서 지금. 하지만 SNS에 올라온 글 중에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글도 많습니다. 학부모가 1년에 370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SNS 글에 대해 교육청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정확한 정보와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가게에다 이렇게 테러한다는 건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사과하든 이런 방법을 해야지. 전문가들은 사적 복수 역시 폭력이자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기관들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이 같은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9시간 만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의자를 석방했다면서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순찰차 2대가 도로 곳곳을 샅샅이 훑고 다닙니다.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돌아다니고 지나가던 택시를 멈춰 세워 일일이 승객 얼굴도 확인합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앞서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구했고 경찰관이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남은 손의 수갑도 빼고 달아났습니다. 빨간
입은 사람 못 봤냐고, 여기 안 들어왔냐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파출소에서 빠져나온 피의자는 골목이 많은 길 안쪽으로 달아났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본인의 집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도주 9시간 만에 붙잡힌 피의자는 경찰서 지원 인력까지 20여 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수갑을 풀어줬던 40대 경찰관은 도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피의자를 석방해줬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달아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파출소장을 포함한 보고라인에 도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경찰관은 내부 감사에서 어차피 석방할 피의자라 관리에 소홀했다며 징계를 우려해 도주 사실을 감추려 거짓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파출소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충북경찰청은 이 경찰관을 팀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함께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마구 폭행해서 눈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던 보좌관이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의원실에서 일을 했고 변화를 이끌어내며 보람차게 일하는 보좌관이라면서 언론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좌관의 유죄 판결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름 20cm 사기 접시로 얼굴을 때렸고 접시가 깨지자 다른 접시로 또 때렸습니다. 여성은 안와 내벽 골절, 즉 눈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장모 전 보좌관. 범행 당시 조 의원실 소속은 아니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인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2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용서도 못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한 장 전 보좌관은 선고 6달이 지난 최근까지 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 보좌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통화 중이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에는 보좌관으로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보도됐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조 의원에게 집안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사직했고 후임을 못 구해 도와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급여를 못 받죠. 정말 이거는 순수한 자원봉사고요. 국회는 진짜 한 번씩 와가지고. 그게 하필 오늘이셨던 거예요? 예, 오늘 왔고 지난주에도 하루 왔었어요. 조 의원도 처가에 일이 생겼다며 사직해 범죄 사실을 몰랐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1심 선고 직후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조 의원실에 장 전 보좌관 중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임용권자, 즉 조 의원이 면직 처분하는 직권 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의원에게 추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진 상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복구 과정에서 한쪽 차로를 모두 통제하면서 일대가 극심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사다리차 뒷바퀴가 도로 구멍에 반쯤 빠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끄집어내 보니 지름 1m, 깊이 1.5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물이 폭포수처럼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119하고 경찰들 다 와가지고 우선 차를 빼려고 했었는데 초반에 못 빼고 한참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길은 다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원인은 도로 아래 매설된 낡은 상수도관이 부서졌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물이 넘치니까 물이 스며들잖아요, 땅으로. 그리고 스며들어서 약간 심하던 거예요. 중장비를 동원한 보수 작업으로 인해 언주역으로 향하는 일대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통제 여파로 봉은사로와 강남대로 등 주변은 낮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강남구는 오전 11시 15분 일대 교통정체가 심하니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수도 간 교체 과정에서는 인근 건물 3개 동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잘 나오고는 있는데요. 오실 때 뭐 많이 차량 통제가 많아서 불편하셨다고. 서울시는 복구를 마친 저녁 7시를 기해 차량 통행을 모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마약을 야산에 묻어서 전달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해외에서 갱단 두목을 살해한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야산 산책로 인근. 땅을 파보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종이 상자가 담겨 있고 안에는 합성 대마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예 땅에 묻는 방식으로 유통책들이 마약을 주고받은 겁니다. 기존 던지기 수법이 주택가에서 이뤄지다 보니 구매자가 자기 마약뿐 아니라 주변을 뒤져 다른 마약까지 훔쳐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긴 신종 수법입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했지만 땅속에 파묻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이제 하다 땅속에까지 파묻어가지고. 경찰은 미국인과 중국인, 베트남인 등 내 외국인 일당 10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6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입국한 29살 미국인 남성은 2015년 태국 파타야 갱단의 두목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남의 호텔이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합성 대마를 만들어 유통책에 전달해온 베트남인 남성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당의 총책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은 석 달 전 자전거 안장과 야구 방망이에 시가 25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다른 미국인 일당과 중국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연산 송이 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에서 송이버섯이 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경매에서 1등급 송이의 킬로그램당 낙찰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산의 전기를 한껏 머금은 자연산 송이버섯이 하나둘 공판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절기상 일교차가 커지는 백로가 지나자 버섯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매 첫날 들어온 송이버섯의 양은 21.4kg,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직 낮 기온이 높아 송이 성장 환경이 좋지 않은 탓입니다. 저희 입장은 한 3일이 지나봐야 물량이 불는지 그때부터 확정이 될 거예요. 모양이 제각각인 버섯은 크기와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1등급에서 5등까지 있고 오늘 상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송이 가운데 1등급은 11% 안팎. 이번 경매에서 킬로그램당 낙찰 최고가는 11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나 비싼 가격입니다. 비교적 저렴해 많이 찾는 4등급도 36만 원, 제일 싼 등회품도 3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차 선선해지면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작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작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양양에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송이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다양한 송이 체험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고 이 조치를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도 우려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공개되는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 15. 생산 규모는 8천만 대로 예상되는데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데다
이 조치를 국영기업체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소문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0%로 전체 1위. 연간 판매량만 4,400만 대에서 4,600만 대에 달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판매량 감소는 약 1% 수준. 만약 소문처럼 대상이 확대되면 최대 5%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용 주요 부품들을 납품 중인 국내 기업들은 매출 내 애플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LG이노텍은 올해 상반기 매출의 70% 이상이 애플로 인해 발생한 걸로 알려졌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50%, LG 디스플레이는 30에서 40% 수준으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시장 내 아이폰 매출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매출도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덜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면 확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현지 생산하며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700만 개에 달해 중국 실업률 급증과 부진한 내수 경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애플 외 다른 기업들까지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이상 하반기 수출 회복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홍수가 발생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태풍이 리비아 동부를 강타하면서 해안 도시인 데르나에서만 700명 이상이 숨졌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0,000명을 넘는다고 리비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리비아 동부의회가 지명한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데르나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KT가 고객 140여만 명에게 9월 이동통신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내서 정정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을 잘못 안내한 고객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131만 명,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15만 명인데요. KT는 청구 작업에서 입력을 잘못했다면서 카드사와 공조해서 신용카드 고객에게는 승인을 취소해서 출금이 되지 않도록 했고 승인 및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고객들에게는 승인 취소 및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11일 앞둔 오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버스를 타고 결단식에 참석한 500여 명의 선수들. 행사장 밖에서도 한 장, 안에서도 한 장. 리듬체조 선수들은 아예 인생사진을 남기는 중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하는 황선우 선수는 하얀 단목이 마음에 드는 눈치네요. 선수단 모두 다 핏이 이쁘고 단체로 모여있으니 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단목입니다. 결단식에서는 선수단을 대표해 수영 김우민,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기념품을 전달받았는데요. 선수들은 항저우에서 새 역사를 쓰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4연패,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제가 한번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영 800m 같은 부분이 앞쪽에 경기가 있어서 한국 신기록은 무조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140명을 파견하는 우리 선수단은 오는 20일 항저우로 떠나는데요. 저마다 품어온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회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신체 능력 측정이 있었는데요. 선수들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팔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 보일까?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뻗고 경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는가 하면 짓궂은 농담으로 긴장도 풀어봅니다. 신인 지명이 유력한 선수들에겐 흥미롭지만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측정한 게 처음이어서 좀 새롭기도 하고 KBL에서 선수로 뛰는 게 얼마 남지 않았고요. 좀 실감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절박한 선수도 있습니다. 최단신 참가자 민기남, 역대 측정 이래 5번째로 작은 172cm를 기록했습니다.
조졌는데. 큰일 났네. 좀 한 1cm만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 1cm가 좀 아쉽네요. 하지만 민첩성 부문 신기록에 이어 전력 질주 달리기 1등, 75kg 역기 들기도 3위를 기록하며 작지만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배가 신장은 작고 몸이 미소해도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자리잖아요. 순위가 어떻게 됐든 무조건 프로에 가는 게 프로에 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전자는 모두 30명. 다음 주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 주인공들이 가려집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데뷔 5년 만에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화의 노시환 선수. 본인이 원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2019년 데뷔 직후부터 포스트 김태균으로 주목받던 노시환. 입단 5년 만인 올해 기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한 경기 홈런 3개를 몰아치더니 가장 먼저 시즌 30홈런 고지까지 밟았습니다. 거포로서 30홈런이라는 그런 제 커리어에 있어서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위 최정과의 격차는 5개. 자신의 우상 김태균 이후 15년 만에 한화 소속 홈런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온지도 몰랐어요. 홈런 왕까지 된다면은 올 시즌은 정말 제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시환이가 가장 그래도 제 뒤를 좀 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여서 근데 시환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떡잎이 달랐다고 해야죠. 이전까지 홈런 18개가 최고였고 작년에는 고작 홈런 6개에 그쳤던 노시환. 그런데 올해 타구의 질이 달라지면서 홈런도 급등했습니다. 지난 겨울 타고난 힘을 살리기 위해 타격 자세를 바꿨는데 예전보다 17cm 앞쪽에서 타격이 이루어지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일 편했던 폼으로 돌아가고 이제 중심 이동이라든지 히팅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5월 극심한 부진도 겪었지만 바꾼 자세를 유지한 채 홈런으로 슬럼프를 끊으면서 자신감도 더 커졌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더 많고 그리고 아직도 저는 성장 속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텐은 다 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달게 된 첫 태극마크.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꼭 보여주고 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메달이죠. 메달을 걸고 목에 걸고 금색깔로 걸고 뽑을 수 있도록 각오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부상 중이었던 이강인 선수가 밝은 모습으로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톱플레이 확인하시죠. 허벅지를 다쳤던 이강인 선수의 훈련 모습 오랜만이죠. 실내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걸 보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표정도 밝아 보이죠?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차출 여부와 합류 시기가 바로 내일 결정되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뛰게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리텐슈타인의 유로 예선입니다. 시작 휘슬이 울린 지 단 8초 만에 선제골! 킥오프 이후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터치만에 만든 슬로바키아의 완벽한 약속된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 속전속결인데요. 2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골을 터뜨리더니 또 3분 만에 3번째 골까지. 경기 시작 6분 만에 오늘 넣을 골 다 넣었네요. 슬로바키아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오재일 선수가 개인 통산 9번째 말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에만 벌써 3개를 몰아치고 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늘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늦더위를 꺾을 비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전남과 경상도 그리고 강원 영동 지방에 20에서 최고 60mm,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쯤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주말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 광주가 22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비가 오면서 서울과 대전이 25도, 대구 27도, 광주 2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아 선선하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